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최근에 증시에 대해서 위험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 위험 신호라는 게 지표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이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들에 대한 신용융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폭락이 나올 이 시장의 하락이 대폭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위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떠한 하락 신호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의 대폭락이 언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폭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산업이 어떠한 산업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자세한 영상으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일단 개인 투자들 미국 증시에서 코스닥으로 경기 전망은 안 좋은데 증시만 장밋빛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올해 증시를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한 10% 정도, 코스닥은 30% 정도 올랐습니다. 뭐 11%, 막 25%, 33% 왔다 갔다 하니까 대략적으로 10%에 30%라고 지칭을 합니다. 일단 미국의 강력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올해 1, 2, 3, 4월 이내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보셨을 겁니다. 근데 한국 증시 지수만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인 강세가 나오니까요. 즉 그렇기 때문에 더 신용융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서학개미들의 열풍을 주도했던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개인 투자들이 에코프로 그룹을 필두로 2차전지 관련주들, 소재 관련주들 다 엄청난 강세를 보였잖아요. 개인 투자들의 관심 플러스 신용융자 플러스 서학개미들까지 합류를 하면서 2차 전지 강세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았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3월 달부터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최근 공개된 3월 FOMC 의사록에서는 올해 말에 마일드 리세션의 발생 예상이 언급이 됐고요. 실제로 글로벌 CEO들도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을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마일드 리세션이 뭐예요? 말 그대로 완만한 경기 침체입니다. 완만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부에 와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사이클은 경기 사이클이랑 주식 시장에 대한 사이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빨간 선이 주식 시장, 파란색이 경기 사이클인데 보시면 주식 시장 사이클이 경기 사이클을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래를 현재에 반영하는 증시가 경기에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즉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예상 시점을 현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시점이 뭐예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쭉 올랐다가 현재 가격 조정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경기 고점을 언제로 본다고요? 5월달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을 경기의 고점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고점일 때는 이미 주식시장은 빠지기 시작한 시점이고요. 주식시장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가 경기 침체에 끝나는 지점, 경기의 저점으로 이 시장의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사이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미국에서 고용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이 MBER 미국 경제 연구소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어떤 상황일 땐 무조건 경기 침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상당한 감소가 수개월 이상 지속될 때 경기 침체의 시작으로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2021년도 1분기부터 2022년도 1분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신규 고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용 지표가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그럼 작년부터 계속 신규 고용이 줄어들었는데 이때부터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했던 고용 시장이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이 시점이 2021년도 1분기부터 2022년도까지 연결되는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에 복귀하지 않았고요. 정부에서는 이 실업수당 청구건 실업수당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뿌리다 보니까 굳이 일자리에 복귀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실업수당을 없애버리고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돈이 없어지자 시장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바로 21년도였습니다. 자, 근데 21년도에 엄청나게 고용시장이 붐이 일어났겠죠. 근데 신규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1년 이상 시장에 고용이 되고 나서부터는 고용지수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흐름이 달라졌죠. 구인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즉 예전에는 제발 와서 일을 해라. 와서 일 좀 해줘 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퍼졌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안 뽑히니까요. 당연히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거기다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월 초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으로 15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사람도 뽑지 않고 실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이 이런 가파른 긴축으로 인해서 고용시장에 대한 열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SVB 파산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한 차례 충격을 강하게 맞았죠. 그 이후에 고용 둔화로 긴축 완화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 둔화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긴축 완화 이후에는 경기 침체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뽑지 않죠. 사람을 뽑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 둔화가 단순히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보셔야 되고요. 근데 그거랑 우리나라랑 뭔 상관이냐? 우리나라는 지금 워렌 버핏이 본 4월 한국 증시는 과열이다라는 기사인데 실질적으로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 증시를 보고 한국 증시는 과열이다라고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워렌 버핏의 기준에서 4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과열 단계에 해당한다. 이게 버핏 지수거든요. 버핏 지수로 분석한 결과 120% 선을 넘어선 상황이면은 과열 단계로 봅니다. 이 버핏 지수가 뭐냐면은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로 도출을 했을 때 70%에서 80%면 저평가, 100%를 넘으면은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120%가 넘어가면은 과열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워렌 버핏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워렌 버핏의 이 기준에서 사실 이 기준을 접목시켰을 때 뭐 2008년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 기준을 맞췄을 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여기에 따른 판단이 맞았고요. 결국에는 이 과열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겠죠. 시장이 빠져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반대로 시가총액 비율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GDP 국내 총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시가총액은 유지하더라도 이 과열 자체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즉 시장이 빠지거나 국내 총 생산량을 늘리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국내 총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반도체랑 주요 산업의 부진으로 지금 재고 자산이 말도 안 되게 쌓이고 있습니다. 업황 개선이랑 이 단기 실적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자, 지난해 말 기준에서 국내 100대 기업의 재고 자산이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보시면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중에서 금융업, 실제로 금융업까지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기준 상위 100곳에 대한 규모가 재고사 자산이 100조가 넘고요. 불과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보다 한참 낮았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재고 자산은 1년 대비해서 75.2%, 88.3%에 대한 증가가 나왔고요. 여기에 따른 이유는 대중무역 때문이죠. 여러분들께 이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영상을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기준에서는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 적자 기록이 무려 5조 3천억입니다. 이거 5억 3천억 원이 아니라 5조 3천억 원이고요. 삼성전자는 1분기의 반도체 적자가 4조 6천억 원으로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반도체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규모 자체가 엄청나다는 걸 알겠죠. 문제는 재고만 쌓이고 빚이 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재고는 쌓이고 부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100대 기업에 대한 부채가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시총 대비,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순자산 대비해서 70% 수준이었는데 작년 연말 기준에서 87.5%입니다. 올해는 지금 엄청나게 수많은 기업들이 특히 2차전지 기준으로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기업의 순자산보다 빚이 더 커질 위험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빚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증시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기에 더해서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하루 116만 배럴에 대한 자발적 감산을 진행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결정이다. 무슨 뜻이에요?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이 기름을 사용하는 원유를 사용하는 이 양 자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우리는 감산을 하겠다. 이거는 모두 다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감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유가 상승은 물류비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 물류비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아주 우리나라의 메인이기 때문에 이 물류비 상승은 엄청난 손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얘네가 10월 달에 지난해 10월 달에 감산을 한번 결정을 해서 때리고요. 올해 5월 달에 추가적으로 대규모 감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기존에는 미국이 오펙에 야 너네 감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통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산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감산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부채에 대한 내용들 아니면 금리 이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실제로 증시가 바닥이 나올 때 어떠한 시그널들이 나오냐? 첫 번째로는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정책을 냅니다. 즉 시장에 낙폭이 나온다고 했을 때 쭉쭉 빠지길 기다렸다가 우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유동성 정책이 나올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경제 지표가 계속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에도 증시가 하락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지수가 경기를 선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찍었을 때는 증시가 일정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의 급등과 액티브 매니저의 주식시장 노출도가 급감할 때 그리고 시장의 위험 회피 성향이 극대화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주식시장으로 돈을 밀어넣고 있는 시점이죠. 반대로 시장에서 다시 은행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금이나 안전자산으로 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 액티브 매니저들이 주식시장의 지금 노출도가 상당히 높죠. 이러한 노출도가 급감할 때가 증시가 바닥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기업 이익 추정치는 하향 조정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급상승할 때 바로 이 네 가지가 이 시장의 정확한 시점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점들 속에서 가장 확률 높은 시그널 4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그래프는 SK증권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사실 이 경기 침체가 한번 시작되면 얼마나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는 한 10개월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짧게는 뭐 몇 개월, 2개월, 6개월, 8개월, 길으면 1년 반 정도가 유지가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했을 때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1월 달에 시작했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시작했다고 판단을 언제 한다고요? 4개월, 5개월, 8개월, 11개월, 3개월, 즉 평균적으로 7개월 정도, 즉 1월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을 됐으면 실질적으로는 8월 달에 경기 침체가 시작했구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즉 지금 위험 신호가 아무리 나오고 국내 증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단한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반대로 경기 침체 종료 시점 그리고 경기 침체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던 시점은 오히려 더 늦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드니까요. 즉 경기 침체가 올해 12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종료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언제 얼마나 걸린다고요? 15개월, 1년이 넘게 경기 침체가 종료됐다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금리를 그만 올려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려를 말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겠죠. 경기 침체가 시작했다고 판단하는 시점. 우리가 침체가 실질적으로 침체했던 시기와 판단했던 시기가 7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죠. 그리고 침체가 종료되는 실제 시점, 이 시점은 실질적으로 10개월의 기간 중에서 7개월을 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경기 침체가 8월 달에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경기 침체는 10월에서 11월이면 끝난다는 거죠. 즉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나오면서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확실시가 되었을 때부터 3개월 길게는 5개월 뒤부터는 주식시장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충분한 수익을 내기에는 유리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어떠한 산업을 봐야 되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2차 전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산업의 수요가 아니라 정책에 따른 수혜를 보는 산업입니다. 사실 반도체도 그렇고 거의 대다수의 산업들이 산업의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들어가거든요. 즉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만큼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공급을 준비하고 거기에 따른 생산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2차전지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단위로 정책에 따라서 그 수요가 왔다 갔다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자동차의 흐름이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죠. 근데 그 시점을 보조금을 통해서 이 시점에 넘어가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게. 지금 넘어가 라고 하던가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금지한다. 이런 정책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시장의 수요나 이러한 흐름 자체를 읽지 않더라도 정책들만 보면은 미국의 정책, 중국의 정책, 유럽의 정책들만 본다고 하면은 이 전기차 산업의 흐름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역 수지 개선이 현재 어렵다고 했죠, 제가. 현재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계속된 적자가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사실 무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수출 기업들에 대한 기업 평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 기업들 공장 어디다 짓고 있죠? 미국에다가
폭발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하면은 한국 GDP에 잡히나요?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산업 기업들의 폭발적인 실적 기록과 주가에 대한 아니면은 무역 수지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괴리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이 괴리율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괴리율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폭락이 나온다면은 그 시점이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 자동차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산업보다 훨씬 더 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걸어다니는 이 바퀴 달린 핸드폰, 바퀴 달린 모빌리티라고 하죠. 즉, 이 엄청난 산업 자체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뛰어들 수 없었던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해야 돼요. 사실 이 자동차의 역사가 엄청나죠.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는 일본에서 자동차에 대한 기술을 수입해와서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독자적으로 시작한 지 해봤자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기업들이나 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엄청난 엔진의 기술력과 여러 가지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2차 전지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즉, 이 2차 전지를 필두로 새로운 먹거리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겠죠. 반도체라는 미래 산업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도 아시아권에서 TSMC 대만과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출의 활력을 더해줄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의 2차 전지 산업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되고요. 정부에서도 대폭적인 지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와 시장의 낙폭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산업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올해도 작년과 같은 낙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들 높은 수익률 나시고 수익이 크게 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좀 말을 했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